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직후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누구에게 매달리지도 않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반신불수로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신 시아버지 박진석 회장님을 남편의 상간녀 집 앞으로 직접 모시고 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가 경악에 찬 눈으로 노신사를 올려다보는 바로 그 순간 나의 시댁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렸다. 그들이 늘 순종적인 며느리, 참고 견디는 여자라고만 생각했던 내가 오늘 대낮에 감히 나서서 그들이 명문가라는 두 글자 뒤에 숨겨온 모든 썩어빠진 것들을 낱낱이 파헤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충격적인 진실의 연속,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격, 뒤늦은 사과, 그리고 박씨 가문 전체를 고개 숙이게 만든 한 통의 유언장이었다. 내 이름은 김하은, 올해 35이다. 나는 한때 결혼이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이자 평생의 안식처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온갖 거짓과 배신, 그리고 잔인할 정도의 무관심을 숨기기 위한 병풍에 불과했다. 남편 박도준의 아내로 살아온 10년은 인내와 희생의 시간이었다. 남들은 내가 대형 건설사 부장인 남편을 두고 번듯한 아파트와 자가용이 있으며 유서 깊은 가문의 맏며느리로서 호강하며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내가 홀로 밥을 먹고 출장 간다던 남편을 밤새도록 기다리며 침대에서 웅크린 채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도준이 짜증을 내고 냉담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먼 현장이나 긴급 프로젝트를 핑계로 외박이 잦아질 때부터 의심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여자, 가정을 가진 여자는 그 누구보다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쉬웠다. 나는 남편을 굳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 내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다. 낯선 골목의 작은 카페 앞에 주차된 도준의 익숙한 차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시키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짧은 치마에 새빨간 립스틱 그리고 교태로운 눈빛. 그들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고 떠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날 나는 달려가 머리채를 잡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조용히 일어나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빗물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배신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눈뜬장님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기에 운 것이다. 집에 돌아와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앞에 우두커니 섰다. 한때는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라고. 사흘 후 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눈물 한 방울, 애원 한마디 없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영원할 것 같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데는 단 10분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게는 풀어야 할 마지막 원한이 남아 있었다.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건 내 복인 줄 알아라. 하은아, 여긴 뼈대 있는 집안이야. 네, 시아버지는 교감 선생님까지 지내셨고 집안 전체가 다 배운 사람들이다. 처신 똑바로 해. 이 집안에 먹칠하지 말고. 그런데 늘 자신들이 교양 있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감싸주었다. 시아버지는 반신불수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입만 열면 남자가 밖에서 한두 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나는 충분히 참았다. 공식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은 날 아침,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으로 직행했다. 늘 그랬듯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휠체어를 밀었다. 하지만 이번 목적지는 병원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도준의 상간녀, 최유리의 집으로 모셨다. 새로 생긴 빌라촌에 있는 월세집. 노란색 외벽에 촌스러운 초록색 철문이 달린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최유리는 나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언니. 언니가 여길 어쩐 일로? 나는 평생 그녀가 잊지 못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분을 모셔왔을 뿐. 나는 뒤돌아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다. 박 회장님은 경악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은아, 네가 날 어디로 데려온 게냐? 여긴 어디냐? 나는 허리를 숙여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님 아드님께서 밤마다 드나드시던 곳입니다.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분께서 매일 밤 애인과 미래를 즐기던 곳이죠.
오늘부터 아버님은 여기서 지내세요. 아버님의 전며느리인 저는 이제 이 댁에 아무런 의무도 없으니까요. 네가 감히.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다.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는데요. 제가 뭘 하든 아버님께서 막을 권리는 없으시죠. 최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안 돼요. 전 못해요. 제가 어떻게 어르신을 모셔요. 네가 모실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박살나진 않았을 테니 남은 책임은 네가 좀 져야지. 나는 약봉지와 환자 간호 지침서 그리고 옷가지가 든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는 두 사람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뒤로 한 채 돌아섰다. 그날 나는 걸어서 돌아왔다. 비가 내렸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최유리가 어떻게 할지 나는 알 필요도 없었다. 그저 내 심장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시댁이 송두리째 뒤집힐 줄은 몰랐다. 관악구에 있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다. 받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수년간 모범적인 며느리라는 감옥에 갇혀 억눌려 살다가 처음으로 맛보는 평화를 만끽하고 싶었다. 하지만 7번째 전화벨이 울렸을 때 액정에 뜬 어머님이라는 글자를 보고 말았다.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자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한, 너 미쳤니? 내 시아버지를 그 천박한 계집애 집에 데려다 놓다니 제정신이야? 지금 온 집안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전 그저 아버님을 어머님 아드님이 자주 가시던 곳에 모셔다 드렸을 뿐이에요. 어머님 댁에서 그동안 묵인해왔던 진짜 삶이 어떤 건지 느껴보시라고요. 네가 감히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내가 널 10년이나 걷어먹였는데 이따위 배은망덕한 짓으로 갚아? 10년이요? 제가 1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 없잖아요. 시집은 첫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 밥상을 차리게 하셨죠. 어머님과 도준 씨는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요. 제가 열이나 아프면 꾀병이라고 하셨고 임신했을 때도 평소처럼 시장 보러 다니게 하셨죠. 제가 유산했을 때는 며느리 팔자가 드세서 하늘이 아이를 안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걷어먹였다고 말씀하세요? 전화기 저편은 조용했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내게 생선살을 발라주시며 조용히 물으셨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니?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내가 만약 조용히 참고 혼자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다면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참았다면 되갚아줄 권리도 있어야 해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 속에서 어떤 안도감을 보았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일 수도 혹은 애처로움일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윤숙자 여사는 둘째, 삼촌 내외와 사촌 형들까지 이끌고 최유리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나는 그 소식을 동네 부녀회장인 친구를 통해 들었다. 최유리의 집이 바로 그 친구네 통반이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흥분된 목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세상에, 하은아! 내 시댁 식구들이 그 여자 집에서 난리도 아니야. 내 시어머니가 쳐들어가서 그 젊은 애한테 욕을 퍼붓고 시아버지를 다시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 최유리라는 애는 울고불고 안 된다고 버티고 있대. 네가 분명히 자기가 알아서 모시라고 했다면서. 나는 피식 웃었다. 사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최유리의 성격을 잘 알았다. 거저먹고 대접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 하룻밤만 노인이 소리치며 밥 달라, 화장실 가고 싶다, 소리치는 걸 들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것이다. 게다가 박 회장님은 성격이 온화한 분도 아니었다. 뇌졸중 이후로 성격은 더욱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워졌다. 몇 년간 그를 수발했던 나조차도 그가 도우미가 주는 밥은 싫다며 며느리가 밥을 떠먹여달라고 상을 두드리며 때를 쓸 때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다. 지금쯤 그는 낯선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을 테고 최유리는 창피하면서도 미칠 지경일 것이다. 남의 남편을 빼앗은 대가가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인생은 드라마처럼 쉽지 않다. 점심때쯤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도준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하은아,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미쳤어? 다음 문자가 이어졌다. 지금 온 집안이 난리야. 엄마는 혈압 올라서 병원에 입원하시겠대.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게 만들 셈이야? 나는 딱 한마디 답장했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부끄럽지 않아. 근데 당신이 한 짓은 비겁해서 인정조차 못하는구나. 늙고 병든 아버지조차 전처와 애인한테 떠넘기는 남자는 스스로를 좀 돌아봐. 그러고는 번호를 차단했다. 오후가 되자 친정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보니 윤숙자 여사였다. 그녀는 내가 수없이 빨래했던 보라색 꽃무늬 실크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퉁퉁 부어 몹시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대문 밖에서 소리쳤다. 김하은 나와. 너 이리 나와서 나랑 얘기 좀 똑바로 하자. 친정어머니가 먼저 나가셨다. 목소리는 침착했다. 사부인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여긴 제 집이고 제 딸은 더 이상 사부인 댁며느리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걔가 나와야 해요. 우리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놨어요. 나는 두려움 없이 밖으로 나갔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네가 감히 물어? 네가 우리 집안을 전부 망신시켰어. 온 동네 사람들이 네 시댁을 비웃게 만들 셈이냐? 나는 그녀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누구도 망신시키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죠. 집안 망신당하는 게 두려우셨다면 어머님 아드님부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가르치셨어야죠. 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그럼 고소하세요, 어머님. 저한테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도준 씨와 최유리가 카페에 있던 녹음 파일, 모텔 CCTV, 심지어 제가 정신적 폭력으로 정신과 상담받았던 진료 기록까지 전부 다요. 법정까지 가고 싶으시면 저도 기꺼이 응해드리죠. 하지만 망신당할 사람은 제가 아닐까 걱정되네요. 윤숙자 여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나를 그저 순하고 말 잘 듣는 시골뜨기 야토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녀는 잊었다. 한계까지 내몰린 여자는 그 누구보다 강해진다는 사실을. 결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더 이상 분노 없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쓰레기 청소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내 손에는 아직 도준과 그의 가족 전체가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 비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힘없이 총총 걸어가는 그 모습,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그 걸음걸이. 10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수없이 봐왔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구차하게 매달리고 두려워하며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전전긍긍하는 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내가 그녀를 고개 숙이게 만들었다.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아직 모르는 것은 진짜 지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자물쇠로 잠긴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이 상자는 3년 전 그 집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부터 숨겨둔 것이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남몰래 모아온 증거와 자료,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었다. 그때는 감히 이혼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여자의 직감이 내게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이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내 손에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뚜껑을 열 때였다. 3년 전 시아버지가 아직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기 전 어느 가족 모임에서 나는 우연히 서재에서 나누는 그와 도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내가 거실을 닫고 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아이 말이다. 하은이 모르게 잘 숨겨야 한다. 만약 하은이가 알게 되면 이 집안은 끝장이야. 그 아이? 어떤 아이? 도준이 작게 대답했지만 똑똑히 들렸다. 아버지,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매달 양육비도 넉넉히 보내주고 있고 그 여자도 함부로 떠들지 못할 겁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여자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다. 그때부터 나는 조용히 뒤를 밟기 시작했다. 도준이 자주 드나드는 동네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지인에게 야근하는 날 감시를 부탁했다. 스트레스 해소용 게임을 한다며 빌린 보조 휴대전화에는 위치 추적 앱을 깔았다. 그리고 이유 없이 일주일 휴가를 냈다. 사실은 도준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강서구의 낡은 빌라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키우는 한 여자를 찾아냈다. 아이는 도준과 똑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고 인매는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빼닮았다. 나는 그 집 맞은편 카페에 이틀 내내 앉아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방을 구하는 척했다. 그 여자,
서연이라는 여자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보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조카가 살 빵을 구한다며 몇 마디 묻고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막대 사탕을 건네며 다정하게 물었다. 얘, 이름이 뭐니? 아이는 웅얼거렸다. 민준이요. 아빠 이름은 뭐야? 아빠 이름은 도준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졸리는 것 같았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내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대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계속 녹음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녹음 파일을 지금까지 간직해왔다. 민준이는 도준과 서연의 혼외자였다. 서연은 나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여자로 도준의 회사가 맡았던 프로젝트의 격리 직원으로 일했었다. 그들은 잦은 지방 출장 중에 관계를 시작했고 서연이 임신하자 도준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는 대신 조용히 지낼 것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시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고 시어머니는 모르거나 혹은 아들의 평판에 흠이 갈까 두려워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밝히고 대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신불수로 누워 계신 시아버지와 가끔 드물게 다정해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내 침묵이 잘못을 키웠다는 것을. 나는 그 녹음 파일과 서연 옆에 서 있는 민준의 사진 몇 장, 그리고 두꺼운 봉투에 직접 쓴 편지를 함께 넣었다. 어머님께 이것이 가족들이 수년간 저를 속여온 진실입니다. 저는 아드님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가정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댁 사람이 아니니 이 사실을 더는 덮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님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 아이가 자기 엄마처럼 버림받고 자라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저로서는 이제 착한 며느리 역할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각자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죠. 나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편지를 어머님 손에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후 시댁은 늦게 터진 폭탄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도준의 사촌 형수와 결혼한 집안에서 가장 점잖은 분인 상훈 씨였다. 하은 씨, 형님이 다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야 하은 씨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누구의 사과도 필요 없어요, 아주버님. 전 그저 모두가 진실을 마주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사실 저도 그 아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하은 씨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주버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 기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강인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잿빛으로 변할 무렵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윤숙자 여사의 여동생, 즉 도준의 고모인 박혜숙 씨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하은아, 나 방금 얘기 들었다. 네가 한 일은 옳았어. 하지만 조심하렴. 내 올케가 지금 이성을 잃고 상황을 뒤집으려고 큰 소리치고 있으니 네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그 문자를 3번이나 읽었다. 평온했던 마음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다. 나는 윤숙자 여사를 안다. 10년 넘게 그녀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그 여자는 인내할 수도 미소 지을 수도 사람들 앞에서 교양 있는 척 할 수도 있지만 등 뒤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악랄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었다. 내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그녀는 여자가 너무 잘 나가면 남편 길을 죽인다며 나를 퇴사시켰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몰래 우리 엄마에게 전화해 따님이 애를 못 낳는다고 쏘아붙여 엄마를 며칠 밤낮으로 울게 만들었다. 집안 친척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 하은이가 착하긴 한데 좀 멍청해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몰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삼켰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또다시 계략을 꾸민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시댁 가족 단톡방에 윤숙자 여사의 번호로 장문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집안 어르신들께. 먼저 최근의 소란에 대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도준이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저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모함임을 밝힙니다. 박 회장님은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서 낯선 곳으로 강제로 끌려가셨고 김하은은 의도적으로 가족을 모욕하고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만약 김하은이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그 메시지 직후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그녀를 편드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숙자 여사가 판을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침착하게 화면을 캡처한 뒤 단톡방에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어르신들께 조카 며느리였던 김하은입니다. 이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작은 증거를 보내드립니다. 시아버님과 박도준 씨가 혼외자 양육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 민준이와 그 엄마 서연 씨의 사진, 그리고 보호자 이름에 박도준이라고 명시된 강서구 보건소 진료기록부. 박도준 씨와 서연 씨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향기 모텔 앞 CCTV 영상. 날짜 5월 5일.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진실을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에 있습니다. 몇 분 후 단톡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어떤 반박 메시지도 윤숙자 여사를 옹호하는 말도 올라오지 않았다. 나는 그 분위기를 똑똑히 상상할 수 있었다. 마치 그녀가 모범적인 여성의 표상이라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따귀를 맞은 듯한 분위기. 그날 밤 도준이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분노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하은아, 너무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내 인생까지 끝장낼 셈이야? 나는 가볍게 웃었다. 누구도 당신 인생을 끝장내지 않았어.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지. 나는 그저 당신이 쓰레기를 쑤셔 넣은 상자 뚜껑을 열었을 뿐이야. 제발. 민준이 일은 고의가 아니었어. 그때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고 서연이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했어. 몇 년 동안 양육비도 줬잖아. 제발 일 좀 크게 만들지 마. 엄마는 혈압 올라서 입원하셨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드시려고 해. 우리 집안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또박또박 대답했다. 나는 누구도 죽길 바라지 않아. 다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길 바랄 뿐이야.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고 독사처럼 숨겨질 게 아니라 인정받아야 해. 너무 늦기 전에 옳은 일을 해. 전화가 끊겼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도준의 고모, 내게 문자를 보내줬던 박혜숙 씨가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앉아 있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하은아, 미안하다. 10년 동안 네가 고생한 거 알면서도 내가 나서질 못했어. 네, 올케 성격이 워낙 독선적이라 자기 뜻에 거슬리는 사람은 다 미워하거든.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내 편을 들고 싶구나.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괜찮아요, 고모님.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해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둬야 해. 네 올케가 이 일을 덮으려고 가족회의를 소집할 준비를 하고 있어. 변호사를 불러서 네가 과거에 유산했던 일을 빌미로 네가 도준이에게 압박을 줘서 그가 대를 이을 아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돌았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해. 나는 경악했다. 이렇게까지 비열한 짓을 그녀가 정말로 할 줄은 몰랐다. 혜숙 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걱정 마. 만약 그녀가 정말 그런 짓을 한다면 내가 나서서 모든 걸 밝힐 거야. 네가 더 이상 모욕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도 지쳤어. 교묘하게 포장된 거짓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시집살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안에서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철제 상자를 바라보았다. 모든 증거는 다 보냈다. 이제 내가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10년 동안 빼앗겼던 공정함을 되찾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인물, 내 인생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한 사람이 나타나 시댁을 다시 한번 여론 앞에서 무너지게 할 끔찍한 비밀을 끌고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도준의 혼외자 문제를 터뜨린 것이 시댁을 뒤흔들 가장 큰 파장일 거라고, 그것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준이나 최유리 혹은 어떤 제3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윤숙자 여사의 깊은 과거에서부터 온 것이었다. 모든 것은 일요일 아침,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여보세요. 혹시 윤숙자 여사님의 며느리셨던 김하은 씨 맞으십니까?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전화기 저편에서는 나이 때문에 다소 쉰 듯하지만 매우 분명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강태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윤 여사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일이 있어 하은 씨를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도 눈빛이 형형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하은 씨에게 큰 충격이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다. 강태진 씨는 나를 보며 나지막이 목소리를 낮췄다. 1993년 나와 윤 여사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지방 공무원 연수원에서 만났죠. 당시 나는 식품회사의 회계사였고 윤 여사는 행정직원이었습니다. 우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갑자기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1년 후 윤 여사가 부유하고 교육계에서 명망 높은 박진석 교감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팠지만 운명이라 생각했죠. 그러다 3개월 후 친구에게서 윤 여사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도준 씨요? 강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가방에서 낡고 물에 번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복사본을 꺼냈다. 나는 30년 내내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몰래 내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했고 연구실에서 일하는 조카에게 부탁해 예전에 지인을 통해 참석했던 가족 모임에서 얻은 도준이의 머리카락 샘플과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99.97% 일치였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강태진 씨는 1993년에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도준과 똑 닮은 날카로운 눈매와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도준이의 친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윤숙자 여사는 조건 좋은 결혼을 위해 나를 버리고 30년 넘게 박진석 회장을 속여온 겁니다.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명예, 전통, 도덕을 내세워 나를 억눌렀던 그 집안이 사실은 온통 거짓과 기만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강태진 씨는 한숨을 쉬었다. 하은 씨가 그들에게 억압받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하은 씨가 겪은 일을 읽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체도 모른 채 가짜 가족 안에서 살게 둘 수도 하은 씨 같은 분이 정의 없이 짓밟히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내 손에 유전자 검사 원본과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윤 여사가 과거에 썼던 일기장을 쥐어주었다. 일기장에는 도준을 낳은 후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부유한 결혼 생활을 택한 것에 대한 괴로운 심정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지는 하은 씨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랫동안 덮여있던 것들에 빛이 비춰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많은 기억이 밀려왔다. 윤 여사가 내게 가문의 가치를 지킬 줄 모른다고 꾸짖던 날들,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윽박지르던 날, 그리고 젓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키며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이 집안 명예에 달린 거야. 여긴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들게 두지 마. 라고 소리치던 날까지. 이제야 알았다. 그 미꾸라지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단순한 충격을 넘어 윤 여사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무기로 삼았던 박씨 가문의 명예에 치명타를 날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짓밟았으니까 나는 여전히 믿을 만한 시댁 식구인 상훈 씨에게 전화했다. 아주버님, 시간 괜찮으세요? 아주버님께 꼭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상훈 씨는 더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났다. 내가 서류 뭉치와 사진을 내밀자 그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얼굴이 하얘졌다. 세상에. 이 일이 집안에 알려지면 온 집안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저 몇몇 분이라도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떠받들던 모범 가정의 실체를 알아야 해요. 상훈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하은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만약 윤 여사님이 계속해서 하은 씨를 모함하려 든다면 제가 하은 씨 편에 설게요. 제가 집안 전체에 알릴 겁니다. 저는 이 집안 사람이고 제 말은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어두웠던 세월 끝에 처음으로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보았다. 둥근 달이 붉은 기왓장 위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윤 여사 같은 여자, 내게 예의를 지키라 가르치고 착한 며느리라는 명분으로 나를 억누르고 도리가 없다고 꾸짖었던 그 여자가 과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마주할 용기가 있을지 궁금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가면이 벗겨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은 알았다. 가족회의는 바로 다음 주 일요일 아침 박 씨 가문의 종갓집에서 열렸다. 지난 수백 년간 제사, 혼례, 장례 등 가장 중요한 행사에만 사용되던 그곳이 이제는 윤숙자 여사가 30년 넘게 숨겨온 진실을 폭로하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도준의 사촌 형인 상훈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그곳으로 향했다. 하은 씨, 윤 여사님이 하은 씨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을 공표해서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해친 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에요. 오지 않으면 영원히 오명을 쓰게 될 거고 만약 온다면 내가 당신 편에 서겠어요.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소박하지만 단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골랐다. 화장도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본 모습 그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떳떳하고 자존심 있는 여자로 나타나고 싶었다. 그날 아침 종갓집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내가 한때 아저씨, 고모, 삼촌이라 불렀던 익숙한 얼굴들이 이제는 의심과 수군거림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마당 중앙에 놓인 긴 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윤 여사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까딱이는 도준이 있었다. 몸이 약하신 시아버지도 휠체어에 앉은 채 구석의 자리에 낡은 석상처럼 말이 없었다. 아무도 내가 감히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윤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머, 전 며느님도 오셨네? 잘 왔어. 아주 잘 왔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아는구나. 나는 아래쪽 의자에 침착하게 앉아 고개를 들었다. 저는 부끄러워하러 온 게 아닙니다. 거짓말 대신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진실을 똑똑히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윤 여사는 눈을 부릅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는 모두를 향해 돌아섰다. 집안 어르신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도준이의 전처인 김하은이 우리 집에 대해 퍼뜨린 헛소문의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아이는 도준이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말하고 시아버지를 낯선 여자의 집에 데려다 놓았으며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열등감 때문에 우리 집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꾸민 짓입니다. 몇몇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들 쪽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어머, 하은이가 유산 한 번 했다고 애를 못 낳는다고? 나는 일어서서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제 어머니는 평생 모욕을 당하며 살게 될 테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윤 여사 앞상 한가운데에 놓았다. 온 집안이 술렁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최신 초음파 진단서입니다. 의사는 제 자궁이 정상이며 임신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유산했던 날은 제가 38도가 넘는 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머님께서 억지로 시장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네가 지어내는 소리야. 제가 지어내는 것이라면 어머님께서 아이도 못 낳는 년은 시어미가 다른 며느리 들여 대를 잇게 해도 할 말 없다고 하신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윤 여사의 날카롭고 악의에 찬 목소리가 똑똑히 울려 퍼졌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몇몇 나이 드신 어른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윤 여사의 동생 혜숙 씨는 그대로 굳어 세상에 언니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멈추지 않고
다른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이것은 박도준 씨와 서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 민준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7% 일치. 법의학 연구소의 직인과 서명이 있습니다. 대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꺼이 함께 병원에 가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큰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도주는 얼굴이 새하 예진 채 몸을 움츠렸다. 윤 여사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입 다물어. 인정하면 안 돼. 내가 그 일은 숨기라고 했잖아. 나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세 번째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강태진 씨가 보낸 원본 사본과 윤 여사의 낡은 일기장이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종이를 상한 가운데에 놓으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박도준 씨와 어머님께서 박진석 아버님과 결혼하시기 전에 연인이었던 강태진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결과는 강태진 씨가 박도준 씨의 친아버지이며 박진석 아버님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윤 여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네가 미쳤구나. 거짓말하지 마. 네가 꾸며낸 이야기야. 제가 꾸며낸 것이라면 제가 찾아낸 이 일기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머님 필체 그대로입니다. 나는 태진 씨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진석 씨와 결혼해야 한다는 구절도 있더군요. 혜숙 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상의로 고개를 떨궜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묻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경악하는 사람들. 시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떨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왼쪽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내가 며느리로 사는 동안 그가 우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진실은 박씨 가문의 명예를 감싸고 있던 비단 보자기를 칼처럼 찢어버렸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나이 많은 큰아버님 뻘 되는 분이 엄숙하게 일어섰다. 이 일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다. 이 집안이 남들 가르치려 들더니 이제는 됐다. 이제 그만하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해.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윤 여사는 여전히 소리쳤다. 절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집안을 위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한 겁니다. 저를 등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보호했던 아들, 도준조차 고개를 숙인 채 상에서 물러나며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속삭였다. 하은아, 미안하다. 네가 이겼어. 나는 웃지 않았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진실 앞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그저 용감하게 마주하는 자와 평생 도망치는 자가 있을 뿐이다. 그 운명적인 가족회의가 있은 지 사흘 후 박씨 가문의 이름은 동네 시장부터 골목 끝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가 되었다. 소문은 아침 찻잔 위에서 해질녘 대화 속에서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SNS는 필요 없었다. 동네 사람들의 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확산 매체였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고 한마디도 더 보태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윤 여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의 둘째 며느리인 동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순하고 말수가 적지만 강직한 사람이었다. 형님, 들으셨어요? 어머님께서 형님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준비 중이시래요. 아는 변호사까지 동원했다던데요. 나는 움찔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그녀의 가면을 벗긴 순간부터 나는 모든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확실한가요, 동서? 네. 제 남편이 그 변호사님 조카거든요. 어머님께서 사진 몇 장을 조작해서 가져가서는 형님이 이혼 후에 복수하려고 음성을 짜깁기 하고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주장하셨대요. 나는 헛웃음을 쳤다. 사진 조작, 이야기 꾸며내기. 나는 원본 서류와 그녀의 친필 일기장, 그리고 독립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하지만 나는 얕보지 않았다. 윤 여사가 법적으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여론전에서 이기면 그만이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체면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수법이었다. 다음 날, 나는 명예훼손 관련 신고 건으로 주민센터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담당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책상 위에는 윤숙자 여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고소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내게 정중하게 말했다. 김하은 씨를 모신 것은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윤숙자 씨께서 하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인 것은 알지만 양측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모든 원본 서류와 날짜가 인증된 녹음 파일, 법의학 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강태진 씨의 친필 확인서가 첨부된 일기장 원본까지 꺼냈다. 나는 모든 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누구도 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 진실 때문에 누군가 명예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 잘못은 제게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훑어보았고 볼수록 말이 없어졌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오히려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류로 명백하군요. 상부에 보고하여 근거 없는 신고로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윤숙자 여사님께 제 말을 한마디만 전해주시겠어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라고요. 주민센터를 나서자 햇볕이 따가웠다. 택시 한 대가 갓길에 섰고 문이 열리며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윤숙자 여사였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린 채 명절 때처럼 짙은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뺨은 창백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멈춰섰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욕설도 주먹질도 없었다. 그저 두 자루의 칼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을 뿐이다. 내가 먼저 말했다. 어머님, 아직도 멈추지 않으셨군요. 그녀는 핸드백을 꽉 쥐며 비웃었다. 네가 똑똑한 줄 아는구나? 옛날 이야기를 들춰내면 네가 이길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너도 성녀는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저는 성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님처럼 도덕적인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경멸도 분노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다. 기억해둬라. 넘어진 사람이 다 못 일어나는 건 아니야. 조심해. 언젠가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 나는 웃었다. 저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길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어머님께 짓밟렸던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으로요. 그녀는 돌아섰고 나는 그 뒷모습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어머니를 뵈러 갔다. 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내가 옆에 앉아 어머니가 물으셨다. 다 괜찮니?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어머니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시끄러우면 어떠니? 우리가 떳떳하게 살면 무서울 게 없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 이것만 기억해라. 네가 울게 만들었던 사람들처럼은 절대 살지 마. 나는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10년이 넘는 시집살이 동안 단 한순간도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한 대형 여성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전며느리 복수심의 시어머니 무고 왜곡된 진실을 고발합니다. 였다. 게시글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준의 젊은 애인 최유리를 질투했으며 이혼 후 시댁을 무너뜨리기 위해 혼외자 이야기와 시어머니의 과거사를 꾸며냈다는 온갖 허위 정보와 왜곡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글은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심지어 내 개인 신상까지 들춰내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정말로 흔들렸다. 침묵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물러서면 안 된다. 네가 물러서면 사람들은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개인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 모든 증거와 사진, 검사 결과, 음성 파일, 그리고 도준의 친아버지인 강태진 씨가 직접 쓴 편지까지 첨부했다. 불과 30분 만에 수천 건의 공유가 이루어졌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상간녀였던 최유리까지 나선 것이다. 그녀는 짧은 글을 올렸다.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김하은 씨가 거짓말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박도준 씨는 저와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폭행이나 모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침묵하라고 제안한 유일한 사람은 그분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협박하고 모함하고 이야기를 꾸며냈던 윤숙자 여사는 공식적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박씨 가문은 지역 자선단체에서 제명되었고 도준의 가족은 동네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모든 증거를 SNS에 공개한 후 모든 것은 마치 폭풍처럼 시댁의 위선적인 도덕적 가면을 날려버렸다. 동네는 떠들썩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나를 지지했으며 나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조용히 글을 삭제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평생 내가 사라지기만을 바랄 것 같았던 최유리가 김하은 씨는 내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잘못했고 인정한다는 한마디로 박씨 집안의 거짓의 종지부를 찍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나고 삶이 다시 평온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고통의 문을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었다. 나를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다르게 살아볼 준비가 되었니? 라고 묻기 위해서. 어느 월요일 오후 재취업을 위해 서류를 정리하던 중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하은 씨 맞으시죠? 저는 하남건축의 인사팀장 이민호라고 합니다. 박상훈 이사님께 소개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부 법무 담당자가 필요한데 이사님께서 하은 씨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셔서요. 혹시 내일 오후에 면접 가능하실까요? 나는 그대로 멈췄다. 상훈 씨, 시댁에서 유일하게 나는 하은 씨를 믿는다고 말해주었던 사람. 나는 그에게 어떤 도움도 청한 적이 없었지만 그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남몰래 첫 번째 벽돌을 놓아주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하남 건축으로 향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견 건축 회사였다. 사무실은 푸른 유리 건물의 8층에 있었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키가 크고 40대쯤으로 보이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남자가 문 앞에서 가볍게 웃으며 서 있었다. 김하은 씨 맞으시죠? 저는 이곳 대표인 이시우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놀랐다. 대표가 직접 문 앞까지 나와 맞이하다니.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일반적인 면접과는 달랐다. 그는 전문적인 지식보다 다른 것을 물었다. 그동안 겪으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압박이 심한 환경에서 다시 일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의 동정에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는 꾸밈 없고 따뜻하며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하남 건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이해하기도 전에 그가 손을 내밀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상훈 이사님 말씀이 맞았네요. 그렇게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집안에 맞서 일어설 수 있는 여성이라면 무엇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감동에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규칙적으로 출근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했다. 회사 유리문을 나설 때마다 나는 다른 여자가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남편의 등 뒤에 선소리 없는 그림자도 박씨 가문의 며느리도 아닌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 김하은이었다. 그리고 이시우 대표가 내게 보이기 시작한 신호들은 내가 모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커피 한 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대로. 얼음 조금의 설탕 없는 블랙커피였다. 그 다음은 우연을 가장해 내 책상 옆을 지나가며 일은 할만해요? 식사는 했고 오늘 일찍 들어가요. 아니면 나랑 야근할래요? 라고 묻는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의심은 하면서도 싫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때도 있었다. 어느 날 계약서 검토 계획안을 제출한 후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가 나를 보며 웃었다.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업무 끝났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내가 돌아서려 할 때 그가 뒤에서 불렀다. 하은 씨. 네? 오늘 회사에서 분기별 직원 생일 파티가 있는데 와인도 준비했어요. 남아서 함께 해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은은한 조명 아래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아무도 내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동료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다른 여성들과 똑같은 김하은으로 대해주었다. 파티가 끝나고 나는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시우 대표가 다가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내 옆에 섰다. 데려다 줄까요? 괜찮습니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지 않았다. 하은 씨, 언제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하은 씨를 마음에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그대로 굳었다. 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를 보았다. 피하지도 다가서지도 않았다. 저는 방금 페어더미에서 걸어 나왔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을 힘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당장 믿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기다릴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요. 나는 침묵했다. 감동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길게 누웠다. 휴대전화를 꽉 쥔 채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에 나타난 괜찮은 남자. 그가 진심일까 아니면 이것도 운명의 또 다른 시험일까? 답은 없었지만 내 심장이 서서히 녹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내가 평온을 찾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익명의 문자가 나타나 나를 다시 의심의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이시우라는 사람 조심해요. 친절한 사람이 다 진심은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을 믿게 만든 뒤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만 남기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 익명의 문자는 한밤중에 도착했다. 짧지만 차가운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밝혔다. 나는 밤새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일까? 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온갖 계략이 난무하는 시댁에서 살았고 기만적인 결혼 생활을 겪었으며 돈과 명예 때문에 서로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을 직접 보았다. 믿었고 무너졌기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회사에 들어섰고 평소처럼 동료들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회계팀의 오 부장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는 하남건축에서 7년간 일했고 불공정한 상여금 삭감에 반대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오직 이시우 대표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했다. 우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회사 근처 닭갈비집 구석에 앉았다. 부장님, 솔직하게 여쭤볼 게 있어요. 이 대표님, 혹시 여직원들이랑 안 좋은 소문 같은 거 있었나요? 오 부장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한참 보더니 웃었다. 하은 씨도 익명 문자 받았구나? 나는 깜짝 놀랐다. 네, 부장님도요? 나는 아니. 근데 전에 행정팀에 있던 3명은 받았었어. 그 친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다들 이 대표님 도움을 엄청 받았지.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대표님이 여직원들 감정을 이용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나는 손을 꽉 쥐고 침을 삼켰다. 그래서 사실이에요? 오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도 없고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하지 못했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3명이 동시에 그만뒀지.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1명은 결혼했고 2명은 다른 업계로 갔어. 공개적으로 나선 사람은 없었지만 미소라는 친구가 화장실에서 일주일 내내 울다가 갑자기 그만둔 건 기억나. 누군가 그녀가 편지 같은 걸 찢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확실하진 않아.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린 듯 무거워지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혹시 그 미소 씨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오 부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하다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옛날 동료한테 물어볼게. 아마 강남에 있는 농산물 수출 회사로 옮겼을 거야. 그날 오후, 퇴근 후 나는 오 부장님이 알려준 주소로 조용히 찾아갔다. 수출 회사는 낡은 건물의 3층에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아담한 체구의 선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 나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녀를 보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혹시 미소 씨?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하남건축의 신입사원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거기서 일하셨다고 들어서요. 이시우 대표님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미소 씨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잠시 후 그녀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작은 사무실 구석, 선풍기 2대가 윙윙거리는 곳에 앉았다. 미소 씨는 물 한 잔을 따르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 2년 동안 저를 찾아온 3번째 분이시네요. 혹시 익명 문자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누가 보냈는지도 알 것 같아요. 나는 그녀가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다. 제가 하남에서 일할 때 이 대표님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일도 도와주시고, 야근하면 집에도 데려다 주시고, 책도 선물해 주시고, 저녁도 사주셨죠. 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다. 한 번은 출장을 갔는데 제가 술에 취했어요. 그분이 저를 호텔에 데려다 주셨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책상 위에 손편지가 있었어요. 어젯밤 일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요. 나는 구속받고 싶지 않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웠고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사실 진짜 배신당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용당하고 버려진 그 기분 정말 끔찍했어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소 씨가 말을 이었다. 그 후로 저는 그냥 그만뒀어요. 소송 같은 건 생각도 못했죠. 소문나는 게 싫었으니까. 하지만 저 다음에 똑같은 일을 당했던 다른 여직원의 여동생이 이 대표님을 뼈에 사무치게 미워했어요. 그 아이가 언젠가 말했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낸 사람일까요? 분명 그럴 거예요. 나는 미소 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일어섰다. 무거운 심장을 안고 걸어 나왔다. 나는 이시우 대표가 100% 잘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점잖고 사려 깊고 따뜻한 겉모습만큼 단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길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시우 대표의 눈빛, 배고프지 않냐고 묻던 목소리, 매일 아침 정확히 놓여있던 커피, 생일 파티에서의 부드러운 시선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진심일 수도 있지만 낡은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연기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틀 휴가 내겠습니다. 일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휴대전화를 껐다. 다음 날 나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어머니가 매일 밭일을 나가시던 낡은 흙길을 걸었다. 순수했던 시절의 나, 사랑이 전부라고 믿고 친절한 미소 하나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다시 만났다. 나는 더 이상 동화를 믿지 않았지만 의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믿었다. 그리고 이번에 잘못된 걸음을 내디딘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다. 이틀의 휴가를 냈지만 머릿속은 쉴 수가 없었다. 고향에서 느리게 살았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이.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고 어머니 곁에 앉아 다구는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마치 압력솥처럼 부글부글 끓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였다.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믿음은 내게 한때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10년간 배신자의 아내로 살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에게 쓰디쓴 사기를 당한 후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시우 대표는 그의 부드러운 몸짓과 다정한 말,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눈빛으로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거의 믿게 만들었다. 익명의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미소 씨의 이야기는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도록 만들었다. 휴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도시로 돌아왔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이시우 대표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지금 어디예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방금 서울에 다시 왔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단 10분이라도.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먼저 와 있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 흰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리고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인사도 미소도 없이. 내 감정은 이제 명확하고 직설적이었다. 그는 나를 잠시 말없이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를 의심하는군요. 맞죠?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이야기하게 해줘요.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다. 그 다음 당신이 떠나든 남든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강인한 여자였죠.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나보다 2살 많았으며 이혼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는 회사가 아직 어려웠을 때 만났어요. 낡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죠. 나는 침묵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그녀는 나를 보호하려다 재무상의 실수를 모두 뒤집어쓰고 해고당했어요. 그때 나는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직위를 잃을까봐, 명성에 흠이 갈까봐 두려웠죠. 그리고 나는 침묵했어요.
그녀는 떠났어요. 원망 한마디 없이 그저 당신이 한때 그랬던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말만 남기고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신입들을 돕고 애매한 관계는 멀리했죠. 하지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좋아하다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스스로 상처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미소 씨는요? 그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거리를 뒀어요. 그 출장날, 그녀가 취한 건 맞아요. 내가 데려다 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떠난 후였고 내가 남긴 쪽지만 있었죠. 정신 차려요.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착각해서 상처받지 말아요. 라고요. 나는 그대로 굳었다. 하지만 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모두가 오해하게 뒀죠? 그는 내 눈에서 한 줄기 이해라도 찾으려는 듯 나를 보았다. 설명할수록 모든 게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 지쳐 있었죠.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잊어주길 바라며 침묵하고 싶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침착함이 아닌 진짜 균열을 보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은 씨,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했고 비겁하기도 했죠. 하지만 누구도 이용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당신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이 당신을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가 한 말을 하나하나 생각했다. 진실이 그가 말한 것처럼 완벽한지는 알 수 없었다. 모두가 틀리고 그만 옳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으며 고개 숙이는 여자도 과거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는 여자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성장했고 진실을 마주하고 만약 그 용서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면 용서할 만큼 강해졌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갔다. 이시우 대표가 내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 의심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웃었다.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당장 믿어달라고 바라지 않아요. 그저 기다릴 기회를 달라고 바랄 뿐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상처 끝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과일 상자에 가볍게 손을 댔다. 서둘러 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나처럼 믿음을 잃었던 사람에게는 아주 큰 발걸음이었다.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나는 하남 건축에서 열심히 일하며 이시우 대표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경계하지도 않았다. 마음이 완전히 평온하지 않아도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과거의 악몽과 마주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도 오래 내버려 두지 않는 법. 토요일 아침 나는 동네 카페 구석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류를 읽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신우이, 즉 나를 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인 여자라고 불렀던 박도희의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도희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였다.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2번째 뇌졸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급히 수술해야 한다는데 엄마는 아무도 절차를 처리할 사람을 못 찾고 있어요. 오빠는 연락 두절이고 최유리 그 여자는 소문난 날부터 도망쳤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반신반의했다. 왜 저한테 전화하세요? 잊으셨어요? 저는 전 며느리일 뿐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가문을 모욕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알아요. 죄송해요, 형님. 하지만 형님이 아버지를 제일 잘 돌보셨잖아요. 병력도 아시고 서류 처리 방법도 아시고요. 제발요, 형님. 엄마가 병원에서 거의 실신 직전이에요.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다. 나는 그들을 증오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차갑게 식을 만큼 하지만 나는 기억했다. 시아버지는 가끔 내게 다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열이 나서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 몰래 죽을 가져다 주셨다. 어느 오후에는 휠체어를 밀고 마당으로 나가 며느리도 딸 같다. 도준이 녀석이 복을 지킬 줄 몰랐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응급 중환자실이요. 나는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윤숙자 여사가 머리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옆에는 도희가 안절부절못하며 의사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들이 고개를 들었다. 윤 여사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몸을 움츠리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여자가 진짜로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가짜 눈물도 날카로운 목소리도 아닌 그저 막히고 지치고 무력한 흐느낌이었다. 도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게 달려왔다. 형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예전 뇌졸중 병력이랑 심장약, 혈압약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형님이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가방을 열어 낡은 병력 기록처를 꺼냈다. 지난 2년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며느리였을 때 시아버지 진료를 기다릴 때마다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도희는 그것을 보물처럼 받아들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윤 여사 옆에 앉았다. 그녀는 퉁퉁 부은 붉은 눈으로 나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나는 놀랐다. 10년이 넘는 시집살이 동안 내가 그녀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술은 3시간이 넘게 걸렸다. 나는 그들과 함께 기다렸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와 환자 이름을 부르는 방송 소리만 울려 퍼졌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강한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고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첫 일주일간 곁을 지켜야 합니다. 윤 여사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도희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내가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맏며느리지만 예전에 아버님을 직접 간호했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환자분을 돌봐도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습니다. 환자 상태를 잘 아신다면 특히 첫 72시간 동안은 곁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윤 여사와 도희를 돌아보았다. 저는 남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박 회장님을 위해서지 이 집안의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 남아 박 회장님의 침대 곁을 지켰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안색은 점차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차가운 손. 아버님, 저 왔어요. 하은이가 여기 있어요.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알아볼 것이라 믿었다. 나는 밤새 심박 측정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교대를 위해 복도로 나왔을 때 윤 여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뜨거운 죽이 든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내가 끓였어. 혹시나 회장님이 이 익숙한 냄새를 기억할까 해서. 나는 그녀를 말없이 보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따지거나 비난하는 눈빛이 아닌 잘못을 알지만 어디서부터 사과해야 할지 모르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네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조금씩이라도 바로잡게 해줄 수 있겠니?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분노도 원망도 없이 그저 천천히 말했다. 누구에게나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깨어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숙였다. 변명도 애원도 없이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도 감히 되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을 나와 집 근처 작은 골목을 걸었다. 저녁 햇살이 길모퉁이를 온통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시우 대표에게서 문자가 왔다. 소식 들었어요. 당신은 여전하네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친절해요. 돌아오길 기다릴게요. 나는 웃으며 답장하지 않았다.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말없이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이번에는 내 발로 걸음을 선택했다.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을 돕기 위해 돌아가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아가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수술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깨어났다. 내가 병원 복도에 있을 때 간호사가 달려와 알렸다. 하은 씨,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하은 씨 여기 있냐고 찾으세요. 딱 하은 씨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즉시 병실로 들어갔다. 방은 조용했고 하얀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다. 그는 전보다 야위고 눈이 퀭했지만 여전히 특유의 강인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침대 가까이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목이 메었다. 아버님 저 하은이에요. 그의 눈꺼풀이 가볍게 깜빡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네가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아버님께서 필요하시니까요.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던 분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권위적인 시아버지가 아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연약한 노인을 보았다. 그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은아, 너한테만 할 말이 있다. 나는 놀라서 문 밖에서 기웃거리던 간호사와 도희를 돌아보았다.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시겠어요? 아버님께서 저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방에 둘만 남았을 때 시아버지는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야 들을 수 있었다. 침대 머리맡 서랍. 맨 아래 칸에 노란색 편지 봉투가 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제 생일이요? 그래. 2년 전에 내가 바꿨다. 그때 이미 이 집안에서 너처럼 진심인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인생의 마지막 나날에 그가 믿었던 사람이 온갖 모욕과 함께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인 나였다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봉투 안에 뭐가 있나요? 아버님? 유언장. 원본이다. 모든 재산. 집이랑 땅 문서는 네 남편 도준이 이름으로 해뒀지만 조건이 있다. 만약 그놈이 바람을 피우면 모든 재산은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지정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그는 눈을 감고 힘없이 웃었다. 너다. 나는 경악했다. 하지만 아버님 공증도 안 받으셨고 미처 못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건 저들이 무슨 짓을 할 때 네가 맞설 근거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다. 나는 도준이랑 그 여자일 다 안다. 오래전부터 알았어. 하지만 나는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없었다. 네 시어미는. 명예 잃을까봐 모든 걸 덮어버렸지. 나는 다 봤다. 내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마음이 안 아팠던 게 아니야. 어느새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흐느꼈다. 아버님, 저는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저 아버님께서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는 마지막 빛처럼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너는 내 며느리였다. 평생 후회되는 일이지.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너를 도준이가 아니라 다른 놈한테 시집 보냈을 텐데. 우리는 둘 다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 대화가 끝난 후 나는 10년간 살았던 시댁 3층짜리 집으로 곧장 향했다. 내가 떠난 후 시어머니가 자물쇠를 바꿨지만 오늘은 도희가 먼저 내게 열쇠를 건넸다. 형님께서 들어가 보시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서랍에 뭘 두셨는지 아는 사람은 형님뿐일 거예요.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침대 머리맡 서랍은 그대로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비밀번호를 돌렸다. 2506, 내 생일.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안에는 노란색 편지 봉투가 있었다. 시아버지 말씀 그대로였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봉투 위에는 손글씨로 정의를 지켜야 할 때만 열어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시아버지의 서명과 지장이 찍힌 친필 유언장 원본과 낡은 녹음기에 담긴 녹음 파일이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재생해 보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 박진석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을 아들 박도준에게 상속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단다. 외도, 가정폭력, 아내에 대한 배신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모든 재산은 나의 전며느리인 김하은에게 상속된다. 김하은은 내가 뇌졸중으로 투병하는 동안 나를 간호했으며 이 가문의 명예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준 사람이다. 이후 모든 결정권은 김하은에게 있다. 나는 손을 떨며 듣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이 집안에서 누군가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윤 여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하은아, 내 시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나한테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거의 갈라져 있었다. 나는 침착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어머님? 나는 그 사람 아내야. 알 권리가 있어. 그럼 말씀드리죠. 아버님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그 유언장에는 만약 도준 씨가 저를 배신했다면 모든 재산이 제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녀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 같았다. 몇 초 후 도희가 전화를 다시 받았다. 형님,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나는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그녀의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밖에서 내가 예전에 시아버지를 위해 미리 사두었던 비상용 심장약을 의사에게 건네주고 돌아섰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는 참고 견디는 사람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사흘 후 시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언장 원본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회의실로 들어섰다. 윤 여사, 도준, 도희,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모두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녹음 테이프를 틀자 방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현 시점에서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유효하며 만약 가족분들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처럼 명확한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일어섰다. 저는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앞으로 이 집안의 누구도 저를 더 이상 모욕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를 파괴자라는 이름으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떠나지만 누구도 제 명예를 계속 짓밟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유언장 사본을 남겨두고 방을 나섰다. 고개를 높이 들고. 나는 처음으로 침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아닌 인정 속에서 시댁을 떠났다. 변호사와의 회의가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될 줄 알았다. 내가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그들이 나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으니 남은 인생을 가볍고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탐욕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을. 유언장 공표 후 3주가 지났을 때 나는 갑자기 민사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원고는 나의 전시어머니 윤숙자 여사였다. 소장의 내용은 박진석 회장이 작성한 친필 유언장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며 김하은이라는 인물의 유인 행위가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수십 년을 위선 속에서 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돈 때문에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심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원본 서류와 녹음 테이프, 친필 유언장, 그리고 병원 CCTV에 녹화된 시아버지와 내가 대화하는 영상까지 들고 내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이건 거의 승산 없는 소송입니다. 유언장에는 서명, 지장, 목소리가 일치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그분이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무고와 허위 사실 유포로 맞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소송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제가 예전처럼 쉽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변호사가 웃었다. 그럼 저들이 보게 하세요. 옛날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당신은 양날의 검을 쥔 사람입니다. 저들이 당신을 얕보면 스스로 손을 베이게 될 겁니다. 첫 공판일, 윤 여사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마치 피해자인 양 슬픈 얼굴로 나타났다. 도주는 옆에 있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부끄러워서일 수도 두려워서일 수도 있었다. 나는 변호사도 친척도 없이 혼자 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바위처럼 단단하게 걸었다. 심리실에서 윤 여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박진석 씨의 법적 아내입니다. 남편은 임종을 앞두고 뇌졸중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며느리인 김하은은 몰래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남편을 유인하여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유언장을 쓰게 했습니다. 이는 비상식적이고 가족의 도리에 어긋나며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평온하게 앉아들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일어서서 짧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박진석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완전히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필 유언장은 그분이 직접 작성하셨고 서명, 지장,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CCTV 영상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아들이 배신하면 재산이 제게 상속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사가 발급한
박진석 환자는 수술 후 며칠간 의식이 명료하고 주변 상황 및 인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양호했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협의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15분 후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박진석 씨의 유언장이 합법적이고 자발적이며 강압의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윤숙자 여사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일어서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법원 밖에서 윤 여사는 석상처럼 서 있었다. 시누이 도희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지만 옆을 지나가며 조용히 한마디 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셨죠. 이제는 제가 그 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윤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꽉 다물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모든 것을 걸고도 빈손이 된 사람의 공황, 혼란, 그리고 쓰라림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하얀 커튼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게 했다. 이시우 대표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판에서 이겼다고 들었어요. 축하하진 않을게요. 당신은 이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가치대로 살고 싶었을 뿐이고 오늘 그걸 해냈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가 나를 그토록 이해해주다니.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나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사흘 후 나는 개인 SNS에 유언장 사본을 공개했다.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렇게 썼다. 저는 재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를 불량한 며느리, 반역자, 가정 파괴자라는 이름으로 짓밟았던 사람들이 제가 도리를 지켰고 진심을 다했으며 친자식들이 그를 버렸을 때 박진석 회장님 곁에 마지막까지 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게시글은 수천 건의 공유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재산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인격으로 이겼네요. 나는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한동안 SNS 앱을 삭제했다. 나는 칭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산 후에 온전히 나 자신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SNS에 유언장 사본을 공개한 후 수많은 공유와 댓글이 여성 커뮤니티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나를 잿더미에서 일어선 여성, 온갖 예법의 굴레 속에서 감히 목소리를 낸 유일한 피해자라고 불렀다. 그 말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영웅이라고 착각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여자, 참고 견디다가 막다른 길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당당한 한국 여성 포럼 주최 측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다. 수백 명이 모이는 큰 행사로 독이 든 결혼 생활, 정신적 학대, 가부장적 사회의 피해자였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리였다. 나는 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일 때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받았다. 초대장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나는 조용히 살아왔다. 언젠가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이야기를 교훈처럼 들려주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문득 저 바깥의 여성들을 생각했다. 매일 밤 남몰래 울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 모욕당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견디는 사람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초대에 응했다. 강연은 어느 일요일 아침 강남구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내가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얼굴에 쏟아졌고 아래에는 수백 쌍의 눈이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떨리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나는 시집 온 날부터 도준의 외도를 발견한 순간 시아버지를 상간녀 집에 데려다 놓은 일, 이혼 과정,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장 원본으로 날린 결정타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무도 내 말을 끊지 않았고 수군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훌쩍이는 소리와 눈물만이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내 손을 잡고 나를 안아주며 자신들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어 고맙다고 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이내 멈춰섰다. 기다리는 사람들 맨 끝에 최유리가 서 있었다. 긴 코트에 마스크를 썼지만 나는 그 눈빛을 알아봤다. 언젠가 카페에서 내 남편의 손을 잡고 나를 조롱하듯 쳐다보던 그 눈빛. 나는 그대로 굳었지만 최유리가 먼저 다가와 마스크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여기 나타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니한테 빌려왔어요. 나는 침묵했다.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 따라와요. 우리는 강연장 근처 작은 찻집으로 갔다. 최유리는 내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눈 밑은 검게 패였고 한때 윤기 나던 파마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색이 바래 있었다. 언니, 잘 지내시죠? 최유리가 입을 열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인사는 필요 없어. 본론만 말해. 최유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진단서였다. 맞았어요. 언니가 떠난 뒤로 도준 씨가 변했어요. 술만 마시면 물건을 부수고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저를 때렸어요.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최유리가 말을 이었다. 저는 도준 씨를 빼앗으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집에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사실 저는 도준 씨가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화풀이하는 값싼 대체품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데? 최유리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혼 소송 좀 도와주세요. 가정폭력으로 도준 씨를 고소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돈도, 가족도, 변호사도. 언니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그대로 멈췄다. 수많은 기억이 밀려왔다.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최유리를 보았던 순간. 그녀가 남자는 공유하는 것, 지키는 사람이 임자라며 비웃던 순간. 이제 그녀는 내 앞에 앉아 한때 배신당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나는 최유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네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길 바랐던 거 알아? 최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 없이. 알아요. 제가 뿌린 씨앗이니 제가 거둬야죠. 하지만 언니가 도와주신다면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나는 헛웃음을 쳤다. 내 은혜는 필요 없어. 하지만 네가 정말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단,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져야 해. 도망치거나 울거나 남 탓하지 말고. 최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다음 날, 나는 최유리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센터에 데려갔다. 서류 작성을 돕고 무료 변호사를 찾아주었으며 상해 진단서와 응급실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어떤 여성도 수렁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전 시어머니 윤숙자 여사가 낯선 남자와 은행 앞에서 서류 뭉치를 주고받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당신의 전 시어머니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이건 그녀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증거예요. 조심해요. 마지막 한 판이 더 남았어요. 나는 사진을 꽉 쥐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결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승부라면 이번에는 내가 먼저 수를 둘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은행 앞에서 찍힌 윤 여사의 사진을 보며 내 손이 떨렸다. 그녀가 재산을 빼돌릴까봐 두려워서도 내가 더 이상 박씨 가문의 돈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권력과 지위 그리고 계략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직함을 지켰던 전시댁, 사촌 형님, 상훈 씨에게 전화했다. 아주버님 조언이 필요해요. 만약 누군가 재산 분쟁 중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그게 위법인가요? 물론이죠. 만약 그 재산이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소송으로 인해 임시 동결 상태라면 고의로 처분하는 것은 재산 은닉 행위로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 승부를 가장 큰 무대, 바로 법 앞에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사진과 함께 시아버지가 내게 따로 남기셨던 서명과 등록번호가 적힌 부동산 서류 사본을 제출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윤 여사님이 낯선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고 있다고 믿으시는군요.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정진우라는 부동산 브로커로 분쟁 중인 토지를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거래에 여러 번 연루된 인물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법원의 유언장에 명시된 모든 재산에 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동결을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만약 윤 여사님이 법원을 속이려 했다면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가 될 겁니다. 이틀 후 나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심리가 재개된 것이다. 이유는 피고, 즉 윤숙자 여사 측이 미분할 유언 재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법정에 갔다. 윤 여사도 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강인함이 없었다. 깡마르고 눈은 퀭했으며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희끗해져 있었다. 은행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함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자, 즉 그녀가 호주에 사는 지인에게 재산을 넘기기 위해 위임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법원은 즉시 모든 재산의 동결을 명령하고 경고했다. 만약 피고가 계속해서 고의로 법을 위반할 경우 재산 은닉 혐의로 형사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윤 여사가 나를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증오도 오만함도 없었다. 그저 실패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심리는 순식간에 끝났다. 나는 법정을 나와 고개를 높이 들고 저녁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갔으며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맞서 싸울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나는 상속받게 된 모든 재산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공식적으로 위임했다. 이 소식은 당당한 여성포럼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나의 글과 함께 게재되었다. 저는 한때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저는 그저 깊은 수렁에 빠진 다른 여성들을 함께 끌어올리고 싶을 뿐입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지만 명예는 지켜야 합니다. 김하은. 그날 저녁 나는 강변길을 따라 혼자 걸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한때 시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10년간의 긴 폭풍우가 지난 뒤 미소 짓고 있는 평범한 한 여자일 뿐이었다. 차 한 대가 갓길에 천천히 섰다. 이시우 대표가 내려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다. 그가 내게 한 잔을 건넸다. 몇 번의 싸움이 더 남았나요? 나는 웃었다. 다 끝났어요. 정말로 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이제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 곁에서 걷고 싶다면 손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저 같은 방향으로만 가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내 옆에서 걸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외롭고 짓밟히고 불공평한 결혼 생활 때문에 흐느끼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여성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 견디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오래 참고 있으면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고 그것을 당신의 의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명예는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